시작하겠습니다. 정신질병은 뭐 여기 나와 있는데도 이제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사결정의 어떤 정신 기능에 어떤 장애가 발생하는 질병이죠. 저 대표 조금 구별해야 되는 게 이제 뭐 화학물질이나 뇌에 손상이 와가지고 2차적으로 정신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업무성 질병을 보지는 않고 그건 다른 쪽으로 판단하는 거고, 우리는 업무로 인해서 그 직무에서 발생하는 원인에 의해서 이제 정신질병이 왔을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이런 정신질병 파트도 우리가 이렇게 들어온 게 얼마 안 됐어요. 옛날부터 있긴 있었는데 실제 접수된 사건이 거의 없었어요. 최근이 산재보험 역사 이래 거의 정신질병 사건이 법에는 있었지만은 신청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새로운 분야로 이게 들어왔는데, 저는 정신질병을 되게 좀 중요한 분야로 봐요. 되게 또 어려운 분야고, 어떻게 보면 직업성 질병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정신질병이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차라리 직업성 암은 그다음에 위에 물질이라도 이렇게 측정하면 개량할 수 있지만은, 정신질병은 사람의 어떤 정신기능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학문 자체가 어려운 거죠. 접근하기가. 정신질병의 제일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우울증은 다 알겠죠. 설명해도. 옛날 같은 경우는 직장에 동료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제는 동료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제 다 혼자서 기업에서 어떤 자기의 역할을 찾고 또 빨리 도태되잖아요. 계속 끊임없는, 옛날에 인공급에서 성과급, 직무급 계속 뭔가 경쟁을 시키고 직무 차이를 두고 직무 가치에 따라서 임금을 주고, 그게 좋은 세상 같아요. 저는 국가에서 계속 직무급을 강조하는 게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모르겠지만 인간한테는 잔인한 거거든요. 좋은 직무에 배치된 사람은 계속 그 직무급을 받아서 좋겠지만은, 그 직무를 배정 못 받는 사람, 그런 직무를 못 가진 사람은 평생 그 1등한 근로자도 낙인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과와 이런 직무 가치에 대한 이런 세상에서 한 인간은 고립될 수밖에 없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찾아오는 게 우울증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우울증의 무서운 거는 단순히 우울하면 그만이겠지만은 저게 결국은 자살까지도 갈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양극성 장애, 조현병 같은 용어가 나오는데, 양극성 장애는 약간 우울증하고 틀려요.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았다가 갑자기 또 우울했다가 갑자기 너무 확 좋았다가, 그런 사람들 있죠, 주위에. 그거는 이제 우울증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 거고, 조현병은, 조현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현악기, 현을 고른다는 뜻이에요. 현악기, 현을 고른다는 뜻이고, 저게 옛날에는 어떤 명칭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어요, 저걸.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일반인들한테 심하게 들리니까 지금 조현병이라고 돼 있고, 조현병도 우울증은 아니죠. 완전히 틀리죠. 우울증은 정신이, 자기 마음 심리 상태가 다 우울한 거고, 정신분열, 조현병은 그냥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게끔 이상한 행동이 막 나타나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양극성 장애고, 조현병이고. 그 다음 우울증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심리적 원인, 사회적 원인, 뭐 신체적 원인, 생물학적 원인,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저기서 이제 직업적 요인을 주로 보는 거죠. 개인적 요인 이런 게 아니고, 경찰 수사 기록을 본 자살, 경찰청에서 이제 자살 사건을 통계를 해가지고 원인이 또 경찰청에서 조사를 해요. 보니까 결국은 우울증 20.8%, 우울증 있는 사람이 저렇게 자살 가능률이 엄청, 그래서 우울증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세상을 도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살 시도제, 자살 시도 이유, 여기도 정신과적 증상, 다 저기 뒤에서 말한 정신과는 다 우울증이죠. OECD 우울증 경험률, 이것도 그냥 단연 1위. 산업안전하고 산재 쪽하고 일단 그쪽 우리가 단연 1위예요. 어쨌든 타 나라들이 거의 우리 따라잡지를 못해요, 우리나라를. 직장인이 우울증 느끼는 비율도 누가 조사해서 봤는데, 잡쿠에서 조사했네요. 주임급, 대리급 되면 76.6%가 우울하대요, 그냥.
아, 저 표정 보세요. 아유. 정신질환 산재 신청 건수 2008년도 69건 신청했어요. 우리나라 근로자가 지금 2천만 명 중에 2008년도에 69건 신청했어요. 그 중에 24명이 승인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세상 아니에요. 저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다 우리나라 근로자가 정신적 건강했을까요, 과연? 아, 그런 거 있죠. 또 정신질환은 이게 신청이 안 되는 이유가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잖아요. 이게 이제 나의 향후의 승진이나 이게 영향을 미칠까봐. 원래는 기업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제출 안 하면은. 그런데 혹시나 그게 노출돼서 나의 앞으로 어떤 취업에 영향을 줄까봐 실제는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거죠. 못 가는 거고 무서워서. 그 이유가 많죠. 그래서 2017년도에 그나마 많이 올라왔죠. 그 이제 신세대 직업군이 많이 등장하신 거예요. 할 이야기 다 하고 접수할 거 다 하겠다는 분들이 그래도 213건이면 정말 신청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우울증으로 52건이 승인 났네요. 적응장애 외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총 126건 승인 났네요. 우울증의 업무 관련 요인, 이거는 뭐 설명해도 다 알겠죠? 뭐 직무 요구도, 낮은 사회적 지지, 노력 보상의 불균형, 뭐 위협과 폭력, 인사처의 불공정성, 장시간 근로 해고 경험, 성희롱, 따돌림, 괴롭힘, 불안장애.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일상적인 장애가 오면 다 해당하는 질병인데, 뭐 공황장애도 있고, 범불안장애도 있고, 각종 공포증 있죠. 고소공포증, 밀폐공포증, 뭐 폐쇄공포증, 뭐 광장공포증, 사회공포증, 모든 공포증은 불안장애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적응장애. 이거는 이제, 불안장애나 우울증의 어떤 병의 진행 경과, 단계적 상황을 보고 이제 정해주는 건데, 우울증까지 약간 안 간 상태가 적응장애죠. 그 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거는 이제 어떤 끔찍한 자연재해나 사고를 목격했거나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경우에도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하나의 정신장애의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가장 대표적인 직업군이 소방관들이에요. 소방관들이 보면은 5년간 56명인 분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 그러니까 실제 막 불에 타 죽는 그런 모습, 뭐 추락하는 모습 이런 거 보고 나면은 그 후유증이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볼까요? 그 소방 공무원 심리장애 방열병들 보면은 알코올 사용 장애가 21%, 수면 장애 21%, 우울증이 1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6.3%. 소방관 하시는 분들 직업 보면 정말 그래도 국가직이 된 게 정말 다행이죠. 이런 스트레스 장애를 다 겪는 직업이기 때문에 진짜 국가에서 제가 보기에도 잘 해주고, 옛날에 소방관들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죠. 이렇게 화상 입어도 그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보상 기준까지만 해주고 나머지 특수치료가 있거든요. 이게 한번 흉터 같은 거 없애려면 성형해야 되고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자기 병원 다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네. 이 직업도 진짜 힘든 직업인데, 우리가 저거 보면 진짜 이렇게 닭, 소, 돼지를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직업군이 있는데. 이들의 정신적 피해를 줄이라고 정부에서 구제병원의 배수를 불착과 산소로 구멍에 끌어넣습니다. 공포를 느낀 배수들이 내성을 쏟아내고 산소 분석을 시켜보는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기동 씨는 10년 가까이 지난 살처분 작업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자신의 정도도 생명자는 외주와 그만 수십만 만이었습니다. 웃기고 그냥 하고 싶지 않다는 거. 또 그렇게 레포트를 뜯어서 오면 그나마 부재료나 주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집단하는 대규모 살처분. 최근 5년간 이 작업에 동원된 사람은 연간으로 9만 명이나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살처분에 참여한 26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4명 중 3명꼴로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리적 충격과 죄책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처분 참여자는 작업비 6개월 내에 가치장치에 신청하면 심리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모든 경우가 허가하고 아이더라도 치료를 외면하게 있습니다. 효과가 떠오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치료를 신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건의는 살처분 작업자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국가 지원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국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에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입니다. 외상성 사건의 정의, 그래서 이게, 그런 끔찍한 사건을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거나, 친구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됐거나, 혐오스러운 상해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나치게 노출된 경우, 아까 그런 돼지 살처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다 외상성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도 외상성 사건 발생 이후 그런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되면은, 지속되는 경우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그러고, 4주 이내인 경우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 그러고, 6개월 지난해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냥 지연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고요. 이렇게 약간 구분이 됐습니다. 참조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해 행위 자살인데요. 자살은 원칙적으로 이제 산재보호법에 고의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해는 가장 대표적인 고의로 보는 거죠. 고의 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제 단서적 예외적으로서 이제 몇 가지 해놨는데 그건 나중에 차살 파트에서 제가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 질병 중에 수면장애라는 게 있어요. 수면장애 말 그대로 불면증이죠. 밤에 잘 못 자시는 경우인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교대 근무하시는 분도 수면장애 있으시고 어떤 정신적으로 그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밤에 불면증으로 잠 못 자시고 본인이 다혈질인 사람들도 그날 또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밤에 잠 못 잘 수 있죠. 그런 것도 다 수면장애인데 어쨌든 그 수면장애 원인이 작업 환경이나 업무와 관련됐을 때 발생하면 또 수면장애도 다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할 수 있는데 아직 수면장애로 산재 실종 들어온 건 거의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근데 정신질병이 조금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신청해도 제 제품은 그렇게 실력이 없어요. 이게 병원비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정신과 진료 비용이 다 또 고액이고 산재보험 수가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돌려받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고 웬만한 불안장애, 적응장애, 우울장애 있다고 해서 일을 못할 정도가 아니니까 휴업기간을 길게 끊어주지도 않아요. 물론 우울 증상이 아주 심하면 많이 끊어줄 수도 있겠는데 그 휴업기간도 별로 길지도 않고 요양비도 얼마 혜택을 못 받아. 혹시 재수없게 이게 또 회사에 알려지면은 그런 불이익이, 인사상 불이익도 걱정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신질병이 이제 신청률이 낮은 경우도 있고, 저거는 밑에 이제 참고해 놓은 거는 제가 칠판이 때 이제, 땡땡땡 아주 큰 전자회사 사건인데, 그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회장님이신데, 지금은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를 못 듣는데, 그 회사예요. 그 회장님이 한참 젊었을 때, 하루에 난 4시간 다니면서 일한다, 이렇게 전 직원한테 막 이야기하고 다니까, 그때만 해도 모든 전 직원들이, 와, 회장님이 저 친구인데 난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진짜 하루에 몇 시간 또 안 자고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수면장애, 보단장애 이런 게 와가지고, 뒤늦게 와가지고, 산재 신청을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마, 우리 어떤 노무사님이 들고 온 사건이었는데, 그것도 수면장애 사건이었어요. 수면장애 환자가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9만인데 저게 또 뭐 제대로 조사가 된 게 아니겠죠. 저거는 이제 그 병원의 진료기록지에 나와 있는 게 50만 정도면은 실제는 엄청난, 50만에도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그럼 저렇게 수면장애가 다 업무상 왔다면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산재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정신질병을 어떻게 업무상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제 업무상 질병 인정하고 또 업무와 관련된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력 이런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적응장애나 우울증 에피소드가 온 경우에 이제 업무상 질병을 본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정신질병과 관련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 해가지고 이거는 괴롭힘, 따돌림, 폭행, 퇴직 강요, 회사에서 중대한 업무 실수, 중대 사고 경험,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겠죠. 이제 실제 정신질병 사건을 공단에 접수했을 때, 공단에서 저걸 어떻게 조사하느냐. 우리는 세부 항목은 볼 필요 없고, 크게 심리적 외상성 사건이 있었냐, 없었냐 먼저 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요양유수를 쓰더라도 이 제자가 옛날에 했던 사고나 제 경험 목격한 적이 있는지,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는 아니었는지, 주위에 폭행이 있었는지, 그런 업무 관련 요인을 또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그 다음에 6개월간의 주요 변화 내용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근무시간도 다 정신장애를 유발할 수 있죠. 근무시간, 또 업무의 실패, 과중한 책임, 업무 양과 갑자기 직무가 변경된 경우, 주로 내심혈관 질환이나 정신질병도 직무가 갑자기 변경됐을 때 제일 많이 이제 발생하죠. 그럼 직장 내에서 대인관계, 그런 것들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상적인 업무에서 이제 만성적인 과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보는 평균 근무 시간이든지 교대 근무 형태, 직무 요구도, 만족도, 직무가 얼마나 자율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보고, 그분의 노력 대신 보상 이런 것도 보고, 승진 적체는 없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거고, 주위 동료로부터 사회적 지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고객 응대 업무인지, 고객 응대 업무로 인해서 감정 노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조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신질병은 말 그대로 조사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이분이 보상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대리인이 저걸 수행하려면은 조사할 건 엄청나게 많죠. 조사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제 사건 연결되기가 너무 어렵죠. 업무 외에도 조사하죠, 공단에서는. 본인의 주요 사건, 부부간의 트러블이 있었는지, 자녀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보고, 가족 친척과의 관계,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조사합니다. 우리는 저런 게 없었다는 걸 반증해야 되겠죠. 대리인 입장에서는. 금전관계, 주거 환경 조건 이런 거 다 보겠죠. 개인의 특성, 이분이 알코올 중독증이 있는지 없는지, 성격 자체가 원래 약간 그런 우울증 있는 사람이 아닌지, 사회적 적응 장애가 있지는 않은지, 신체에 어떤 불편함이 있지 않은지, 그런 개인적 특성 요인도 정신질병을 일으켜 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이제 조사하겠죠. 다음 자해인데, 자살, 저는 이제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근골하고, 아까 제일 많이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근골. 그 다음에 많이 드는 게 내심혈관 질환. 옛날에 자살이 그랬는데 요즘엔 또 자살도 엄청 많이 신청이 들어와요. 자살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제대로 보지 않죠.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는 원칙으로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시행령에서 별도로 이제 업무상 질병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해놨죠. 첫 번째가 업무상 사유로 이제 요양치료를 받고 있다가 그 요양치료 과정에서 우울증이 도지거나 요양치료 과정에서 어떤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는 경우, 이런 분 제법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추락장애 당하신 분 척추를 다쳤기 때문에 척추를 다치면 전신마비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치료받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도 그런 경우는 이제 업무상 질병, 업무상 재해로 보겠다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업무상 이미 정신질환 왔던 사람이 그게 이제 우울증, 업무상 직장 상사가 너무 괴롭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가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치료를 받고 있다가
순식간에 어떤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옛날에는 세 번째 조항이 없었어요. 이 두 가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신질환 진료 이력이 없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산재가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면은 업무상 요양 치료 중이거나 이 둘 중에 아니었으면 세 번째가 없다 보니까 실제 자살 신청 건수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은 세 번째였거든요. 그 밖에 이런 경우 아니라도 직장 다니다가 너무 직장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서 갑자기 자해 행위하는 경우 이게 이제 새롭게 초과된 거예요. 이게 지금은 대부분 이거죠, 이거. 그다음 이제 이런 자해 행위가 있을 때 그 자살의 원인은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내심혈관 질환도 실제 쓰러졌으니까 우리가 추정해서 그냥 이분이 이제 출혈이 뭐 혈압에 의해서 왔겠지. 그 혈압은 업무적 작업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혈압이 올라왔고 2차적으로 혈압이 올라와서 혈관이 터졌겠지 이렇게 추정하지만은 솔직히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의학적으로 알 수 없는 거고 자살은 더욱더 모르는 거죠. 그 실제 죽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게 자살이잖아요. 물론 유서에서 내가 막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쓰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자살은 원래 개인적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뭐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 사유도 있고 또 업무적 사유도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100% 업무적 사유만 있는 경우 다 없어요. 약간은 다 겹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런 게 문제겠죠. 근데 조사해보니까 개인적 사유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업무적 사유가 좀 적은 것 같아. 그런 경우는 불선이 날 수도 있겠죠. 반대로 개인적 사유도 있었지만은 업무상 사유가 좀 더 큰 것 같아. 그러면 업무상 질병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칙은 어느 게 크냐 작으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은 중요한 거는 기존 개인적인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업무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우울증이 더 악화됐다면은 업무상 악화돼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즉 판례의 경향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다 피고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집안에 문제가 있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큰 심한 문제가 없었다. 뭐 은행 지점장 사건이 그래요. 은행 지점장 모든 지점장이 실적 압박 받잖아요. 그 은행 지점장들은 그 지역의 고액 재산가들에 대해서 재산을 관리해주고 또 파생 상품 이런 거 뭐 지점장 부지점장 되면 파생 상품 투자해라고 막 그 고액 재산가들 이렇게 만나고 주말에도 만나고 경주에서도 가고 그렇게 해서 실적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뭐 주 단위, 일 단위로 실적이 본부에서 막 내려와요. 이게 네 실적 평균 내버리고 밑에 가면 부짐정, 성적 부진점 회의 이렇게 이러고 뭐 자존심도 엄청 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 실적 압박이 항상 자기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장이 자살을 했는데 이제 피고 측은 이 사람은 개인적 사유도 엄청 많았다. 그리고 은행 지점장이 실적 압박 받는 건 너무 통상적인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업무상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냐. 이런 거였는데 법원이 개인적 질병, 개인적 우울적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워낙 소심하고 개인적 기질,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그런 개인적 기질이 설사 내성적인 그런 기질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실적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통상인의 수준이야 하더라도 그걸 일반인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자살만큼 갈 만한 심리적 충격, 심리적 압박이 됐다면 업무상 질병을 보자 하는 대법원 판례가 이번에 터진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어느 게 다 크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업무상 사유가 명백히 충분히 있었냐, 그 사유는 누구 중심으로 볼 거냐? 바로 평균인 기준이 아니고 제2자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런 판례가 이번에 완전히 성립이 돼버렸죠.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 뇌심 질환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52시간 근무해도 멀쩡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쓰러진 사람이 있거든요. 일반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쓰러진 사람의 어떤 신체적 특징, 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생체 리듬 이런 걸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인하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업들의 장시간 노동 감독이 붕괴를 겪은 경우에 하루 일정 성명이 과로사하거나 과로를 인한 자살 여러주택을 일부 정부가 대책 마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에 관심합니다. 고교대를 졸업하고 작년 일본 최대 광고회사 벤시에 입사한 24살 다카시 씨는 몇 달 뒤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동감독서 조사 결과 주말 없이 매일 출근해 하루 서너 시간씩 한 달에 100시간 넘게 초과 근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카시 씨의 근무 기록에는 17분 정도 밖에 나갔다는 걸 제외하면 53시간 연속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날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娘は1週間で10時間しか寝ていない。命より大切な仕事はありません。 초과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제 근무 시간을 줄여서 적으라고 압박했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후세인 노동성은 렌스 본사와 자회사 5곳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장시간 노동을 개혁 1순위로 올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본에서는 바로차 또는 바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직장인이 지난 10년간 4,600여 명, 하루 평균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에서 MBC 뉴스 이동입니다. 아마 저 비율 우리가 아마 따잡았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안 좋은 분야 산재 쪽에서는 거의 뭐 세계 탑이니까 제가 이제 이걸 보자고 한 이유는 이걸 보기 위해서요. 이거. 여기 이상한 용어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왜 저게 항상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맨정신에 합리적 사고가 했다면 고의로 보니까 고의면 자살, 그러니까 산재가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고의로 자기 자해 행위는. 그래서 고의가 안 되려면은 자기가 자기의 의식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정신적 이상 상태일 때 그렇게 자해해야지 인정해주겠다는 법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정신적 이상 상태에 의한 자해 행위일 때 인정한단 말이죠. 즉 반대로 얘기하면 직장 내에서 아무리 내가 성희롱, 성폭행 당해서 막 우울증이 너무 와서 자살했다 하더라도 자살 당시에 자기가 나 죽고 싶어. 그래서 뭐 어떻게 자살 방법까지 고민하고 자살할 도구까지 다 준비하고 합리적으로 자살 때 나 이제 죽어야지 자살할 수 있잖아요. 그분은 그러면 이게 업무상 자살, 즉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산재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엄청 중요하고 어려운 말이고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저 규정이에요. 반드시 정신적 이상 상태를 요구해야 되는가. 사람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끊을 정도일 때 그 사람의 합리적 사고 이성 체계일까? 그런 경우는 진짜 보험금 타령하는 경우밖에 없죠. 근데 자살까지 보험금 타령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 사람은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고 자아 상실감과 그게 외부적으로 표현만 안 됐을 뿐이지 저는 분명히 어떤 경우든 정신적 이상 상태가 있다고 보는데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장한 측에 있단 말이죠. 그런 흔적 없이 쓰여진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럼 저 특에 걸려서 자살 산재가 인정 안 될 수도 있는 경우죠. 그래서 저 규정은 저는 상당히 좁게 해석해야 되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정도라면 병원 같더라면 저거 뭔가 정신적 이상 상태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 병원 안 가고 그냥 자살하는 데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과로 자살이라는 분야예요. 과로 자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만성적 피로에서 의욕 상실이 오면은 다 귀찮아지고 그냥 회사 가기 싫어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자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특징이 정신적 이상 상태 없어요. 자기는 진짜 죽고 싶어서 죽은 거고 죽는 방법까지 고민했고 없을 수 있단 말이죠. 정신적 이상 상태가 저는 반드시 필요적 요건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자살은 정말 특수한 경우로 봐야지 단순히 고의란 게 들어가서 안 된다는 그런 법률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살 중에서도 과도성 질병이 과도자살이 가장 그런 대표적인 질병. 과도자살 대부분이 그런 정신적 이상 상태가 있냐 없냐를 느껴보냐면은 막
탈모도 오고, 너무 탈모 증상도 오고, 사람이 갑자기 혼자 있으려고 하고, 동료도 안 마주치고, 집에서 갑자기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막 벌컥 자녀한테 화도 내고, 집에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막 혼자 있을 줄담배 피고, 막 그런 이상 상태가 보여요. 그런 거 한 개도 없이 그냥 자살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특히 과도자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요건에 대해서는 계속 아마 뭐 아직 문제 제기를 아무도 안 한 것 같지만 저는 제기하고 있어요, 혼자. 문제가 있다, 저 규정은. 뭐 두더라도 아주 좁게 해석하거나 상징적으로 둬야지 저걸 과대 해석해서 근로자 보고 제자 측 보고 저걸 입증해라? 그건 약간 미친 짓이 아닐까. 근데 실제 그렇게 저것 때문에 불인정 받은 자살 사건이 되게 많았죠. 다음 사건은 이제 제가 진행했던 사건인데, 여러분 그 자연휴양림 가보셨어요?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거 너무 좋잖아요, 자연휴양림. 조용한 곳에 울창한 숲이 있고, 통나무 집이 탁 있고, 거기서 이제 근무하시는, 직원이 자살했던 사건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꽃나무나 이런 거 원예를 좋아해가지고, 정말 저쪽에 근무하신 분이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직업 아닐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국립수목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을 저는 정말 다음에 태어나면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생각했는데, 진짜 그런 분이에요, 이게.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관리하시는 직원이 아주 청년이에요. 청년이 자살한 끔찍한 사건인데, 그분은 청원산림보호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은 아니에요. 공무원의 처원을 해주는데, 청원경찰과 비슷한 청원산림보호직이라고 산림청에서 이상한 직군을 빼가지고, 저분은 이제 그런 휴양림도 관리하고, 휴양림에 이제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숙소들.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인데, 청년인데 자살한 사건이에요. 이분은 평상시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뭐, 특별한 거 없었죠. 혈압도 정상이고, 다 정상 A 판정까지 받았어요. 기존 질병에 문제가 없었죠. 이 사람 그 직장 건강검진 때 보니까 그 경추, 요통, 요추부 저런 질병들이 있었어요. 뭐, 디스크도 있었고, 이거는 그 산림 휴양림에도 보수 작업 있잖아요. 큰 보수 작업은 외주주지만 작은 보수 작업들은 이분들이 직접 다 하시거든요. 웬만한 건 직접 다 고치시고, 그런 거 하시면서 이렇게 사다리도 많이 타시고, 막 하시니까 이렇게 허리하고 목이 많이 이렇게 다쳤던 것 같아요. 이런, 병력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일 이제, 연차 사용 기록을 보면은, 2016년에 1월 달에 하루, 2월 달에 구정 때, 이렇게 4일, 3월 달에 하루, 4월 달 1일, 5월 달 2일, 6월 달 2일, 7월 달 하루, 12월 달 하루도 안 쉬었어요. 끔찍하죠. 어떻게 이런 근무 기록에 넣으셨을까? 그것도 산림청 산하기관인데, 월별 초과 근무 시간을 보면은 1월 달에 시간 외 근무 시간이 77시간이죠. 휴일 근로가 6일 했고, 2월 달 53시간, 10월 달에 74시간, 이렇게 시간의 근무 엄청나죠. 우리 내심에서 알겠지만 내심 최고 기준이 4주 평균 64시간이죠. 그거 다 초과했죠, 이분은. 이분은 시간 외 근무만 이 정도니까, 그거는 한 주 평균 근무 시간이 그 정도니까, 이분은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당번이라는 게 있어요, 당번. 당번은 밤에 누군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휴양림에. 숙박시설에 고객들이 와 있으니까, 고객들이 여러 가지 떠신물이 안 나와요, 바퀴벌레가 나와요, 이런 게 있을 거니까, 당번을 누군가는 거기에서 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당번 일수를 보면은, 1월 달에 11일, 2월 달에 14일, 한 달에, 3월 달에 14일, 15일, 7월 달에 19일, 한 달에 반 정도는 당번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근무 일표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시간의 근무표도 봐보고, 당번 근무한 것도 떼우고,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이 표를 공단에 제출했는데 주간 근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간 근무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당번 근무는 19시부터 22시, 10시까지. 그러니까 살림은 그 휴양림도 10시까지는 손님들이 더 와야 돼요. 10시 이후부터는 이제 차단하니까. 그러면 손님들이 오니까 19시부터 22시까지 당번 근무라 표시해서 저렇게 시간에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숙소 대기라고 또 숙소에서 이제 자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밤 22시부터 다음 교대자가 출근할 때까지 숙소 대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1일날 보면은 낮에 주간 근무 6시까지 하고 아침에 당번 근무 22시까지 10시까지 하고 집에 안 가고 그냥 거기서 숙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2일날은 하루 8시간 당번 근무만 주간 근무만 했고 동글배 3개 있는 날은 3개 다 연달아 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보면 6, 7, 8일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을 다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숙소 대기 이게 애매해요. 휴양림 관리 규정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22시부터는 휴게 시간으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휴게 시간. 휴게 시간 근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집에 갈 데가 없어요. 그 산속에 휴양림이 있으니까 거기서 대부분 젊으신 분들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건 어떻게든 집을 구하지만 그 자녀 교육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꼭 아주 휴양림 다 외진데 있잖아요. 이게 거기 가족도 없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시골에. 그럼 다 혼자 살거나 젊은 총각들은 그냥 째매난 침대 한 대 있는데 그거 숙직실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당번 근무하는데 휴게 시간이라 해놓고 10시부터 9시까지 휴게 시간 해놓고 단 고객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근무 시간이에요. 휴게 시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동에도 한 200명이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200명이 있고 동이 한 200개 한 20개 정도 동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봤죠? 그러면 다 거기 통나무이기 때문에 벌레가 놓을 수도 있고, 또 식물이 안 놓을 수도 있고, 뭐, 10시 이후에도 근데 또 막 거기서 술 먹고, 소원 피우는 사람도 있고, 민원 돌 때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다가도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작업복 입고 귀찮아서 신발 신고 자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걸 휴게 시간으로 잡아놓고, 시간에 수당도 없고,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말이 돼요? 국가 공공기관인데.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침에 다시 출근해서 주간 근무하고 또 연장 10시까지 연장 근무하고 또 그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이 총각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뭐 모든 생체 리듬이 다 깨지죠. 그 다음에 총각이니까 나이가 좀 있었어요. 연애가 안 돼요, 연애가. 어떻게 해요? 저렇게 당번이 한 달에 거의 16일 이상씩 저기 비번이 잡히니까 나갈 수도 없고 주말에 특히 고객들이 다 오니까 주말에 안 되니까 평일날 나갈 수도 없고 연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기 힘들어서 산림청에 이제 보직 발령 몇 번 시청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숙소에서 이제 극단적인 이제 선택을 한 사건인데 좀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사건 조사하면서. 어떻게 어느 담당자가 저런 제도를 짰을까? 그럼 차라리 당직 수당이라도 주든지 근무 시간을 잡아놓지도 않고 고객에 그건 업무를 하게끔은 하고 한 명은 반드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저는 이게 국가 폭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엄청난 폭력이 시스템 제도에 의해서 사람을 저렇게 만든 그래 이제 그게 이분뿐만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활을 해오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다 조합원들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해 보니까 당번 근무 시간 동안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편인가요? 이게 77%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생활상 또는 건강상에 많은 애로가 많다. 77%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똑같은 직업, 일을 하시는 노조원들이. 당번 근무날 다음날 쉬지 못하고 바로 근무에 투입되었을 때 근무 시간 동안 건강상의 문제나 어려움이 없나요? 했을 때 여기 34%가 만성 피로를 느낀다. 18%가 수면 부족 및 수면 장애를 느낀다. 이런 게 나왔고,
저 중에는 많은 분이, 몇 분이 또 뇌심혈관 질환 걸린 분도 있고, 오히려 많은 분이 우울증 걸린 분도 있고,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 이거는 이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는 거죠. 처우는 공무원 아니지만 공무원의 처우를 받기 때문에 신청해서 됐고, 그래서 이분의 자살 당시 고인의 정신적 상태에 대해서는 이분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수면 장애, 우울증이 있었고, 이미 만성적인 과도에서 심신이 상실된 상태였었고, 주말, 휴일, 명절날 근무로 인해서 단 하루도 가족이나 친구들 정상적으로 만날 수 없는 그런 고립감과 그런 게 있었고, 또 야간 근무 시에 혼자 남거든요. 그 깜깜한 숙소에. 그럼 공포감도 있어요. 진짜 무서워요. 깜깜하고 아무 빛도 없거든요. 그런 데 가면은. 공포감과 고립감도 있고, 그 야간 근무 시에 술 취한 고객들과의 어떤 그 민원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겠죠. 그 다음에 식사. 이 사람 식사가 불가능해요. 그 나가서 먹을 데가 없잖아요. 이게 휴양림 밖에. 한참을 걸어놔야 마을 외진데 오리집 있는데 거기 가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숙소에 있는 정말 조그만한 간이 주방, 거기서 그냥 자기가 해 먹어야 돼, 새끼를. 그 총각이 어떻게 해 먹겠어요? 그럼 전부 다 인스턴트 식품밖에 더 먹겠어요? 그 식사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전보 신청도 거부됐고, 동료들이 지켜보기에도 얘는 계속 진짜 우울했던 게, 기피하고 우울하고 했던 게 보였고, 이런 걸 주장해서 이분은 이제 승인은 받지만은 승인 받고도 그건 뭔가 국가가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실태조사해서 다른 정원 보호직 분들 그 무조건 다 개선하고 당장 그 말도 안 되는 그 비번 근무, 밤에 고객을 맡게 하는 근무, 그걸 없애든지, 없애면 그걸 근무 시간을 쳐줘가지고 수당을 반영해 주든지, 아직도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조합원한테. 참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 이 법이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 건지, 이런 기본적인 그조차 국가가 자기 시설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다시 5분간 정도 쉬겠습니다.